잘 사는 사람들은 다 육교 건너에 설해마을 쪽이나 방배동 쪽에 살았고 이쪽이 부자들이 많고 이쪽은 반포에서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구의 지형도가 바뀌게 돼요. 2008, 9년을 중심으로.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1970년대를 그렇게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로 가게 되면 사실 79년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돼요. 70년대만 해도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주거아파트 우리 인식의 대부분이었어요. 부자들은 다 저 성북동 평창동에 살았단 말이야. 강북이 중심지였고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원래 여기에 뭐 한국은행부터 모든 정부 관공서가 다 있었고 그리고 모든 대기업 본사가 다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대기업 본사가 강북에 있는데 여기 어디 살겠어? 강남 가 살지는 않는단 말이야. 다 강북, 평창동, 성북동 산 위에 몰려 살았어요. 거기에 공기 좋죠. 자기 직장하고 가깝죠. 회장님들. 거기다 보안 좋죠. 정치인들, 뭐 장관들, 뭐 재벌회원 다 그 성북, 평창동.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성북동, 평창동은 전통 부촌이다라는 인식.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강남으로 넘어왔어요. 한남동이나 이태원동 이쪽에 다 살고 있죠. 그 당시 그랬던 인식이 괜히 생겼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촌이 형성이 됐었고 인구 편차 흡수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되게 많은 인구들을 수용했는데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한강변 근처에 이미 그때는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근데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중동투스에 뭐 돈도 막 들어오고 중산층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다들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고 하는데 현대아파트 되게 고급화해서 지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거를 다들 분양받으려고 난리였어요. 받기만 하면 프리미엄이 얼마 붙는다 얼마 붙는다 막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라갔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가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저는 평생 임대주택에 사는 거, 월세로 사는 거는 정말 비추해요. 중산층이라면 자기 아파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같이 따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동산 자산을 사지 않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과실을 같이 따먹을 수가 없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고성장의 시대였고 1년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잖아 계속. 거기다 투기 수요까지 붙고 거기다가 농촌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게 아파트 가격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아파트 분양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근데 이게 특혜 비리 분양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게 크게 한번 언론이 터졌어. 특혜 분양 문제 때문에 언론이 크게 터져가지고 뭐 세무조사를 하네 뭘 하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어떤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선호 현상 그리고 인구 팽창 중동투스 다 맞물린 투기 수요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격이 얼마나 많이 상승하게 됐는지 아파트 가격이 그런 현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0년대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진짜 이것도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삼저 현상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좋은 저금리에 저환율에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을 맞이하게 돼요. 경제 성장을 되게 높게 가져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독재 시대의 마지막 불꽃을 알렸던 그런 시대였죠. 어쨌든 그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서울로 가게 돼요. 1960년대만 해도 강남 3구 우리가 송파구까지 해가지고 3구의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오늘날의 인구가 170만 명이 넘거든요. 180만 명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0년대 또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서초, 강남구 이쪽 위주로 개발을 하다가 이제는 서부권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 노선들도 확장을 하게 되면서 3호선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로는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80년대에 유례 없는 또 삼저현상으로 경제 호황이 또 오게 되고 아파트 값은 더욱더 상승을 하게 돼요. 이제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87년에 어쨌든 민주화 항쟁으로 전단이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붙었는데 삼김이 또 헛발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바람에 전두환이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고 노태우 정권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중산층들이 집을 점점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니까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 다음 선거 때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주택 200만 호 공약을 내걸게 되거든요. 아파트 값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공급이잖아요. 금리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아. 아파트 값 하나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거든. 경제가 안 좋아지거든요. 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 또 아파트 말고 다른 경제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 값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공급 수요 공급의 문제인데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수요는 주지 않잖아요. 다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다 모든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학교, 문화시설 다 있는데 서울 밖에 벗어나 살고 싶겠어요. 출퇴근하는데 2시간씩 걸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노태우가 정권을 잡게 되죠. 87년에 대통령을 하면서 집값을 잡아야겠다. 이러다가 민심이 정말 흔들리겠다 해가지고 주택 200만 원 공급 공약을 하게 되고요. 그게 결실로 나왔던 게 1기 신도시예요.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신도시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원래 서울이 강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남으로 팽창하고 서부권, 동부권 막 개발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1기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1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다 전철 다 연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도로도 확장해주고 고속도로도 뚫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요가 진짜 실제로 분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때려짓거든요. 실제 아파트 가격이 90년대 초반에 한 2, 3년 정도 떨어져요. 그것도 꽤 많이 떨어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 당시 때부터 이제 경기도가 점점 개발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IMF가 터졌죠. 97년에 너무 안타깝게도 IMF가 터져가지고 그때 주택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주택 경기뿐만 아니고 망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죠. 대기업들도 다 망했는데 뭐 그때 되게 옛날 일이긴 하지만 IMF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동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네. 뭐 어디 뭐 어느 집 아들이다더라 이런 애들도 많았고 그냥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중소기업도 뭐 결이 다르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이사를 가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 부도 났대. 다행히 저희 집은 그런 여파에서 비껴갈 수 있긴 했는데 뭐 어쨌든 IMF라는 사건은 저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IMF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을 했잖아요. 근무호기 운동도 하고 우리 집에서도 근무호기 운동에 동참을 했었어. 내가 내 계약형은 그래.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전 국민들이 그런 근무호기 운동을 했는데 또 일부 대기업에서는 그걸 자기가 빼먹는 수단으로도 이거 사용한 기업들이 또 있었어. 나중에 그게 막 아주 어느 사회가 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망한 거 봐봐. 무기 떼돌려 팔아먹고 나라가 망해가는 무기 떼돌려 팔아먹고 또 망했잖아. 그래서 또 그러다가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를 정말 생각보다 되게 빨리 극복을 했고 기적이죠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 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요. 아파트 가격이 이제 2002년 1년을 기점으로 폭등하기 시작해요. 근데 2001, 2년에 타워필리스를 분양하게 되거든요. 근데 타워필리스가 저는 되게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최초는 아니지만 정말 파급력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파급력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든 거죠. 이게 한국 토공기술의 어떤 당시 기술로는 굉장히 잘 지은 아파트였고 타워필리스가 요즘에는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주상복합이니까 대지 지분이 너무 적고 기존식이니까 리모델링해서 구조는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재건축이 좀 안 된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평당 가격은 생각보다 싸요. 타워필리스가 지금은. 당시 타워필리스가 2002년에 미분양이 나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하려고 했었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사 가기 싫다고 막 해가지고 안 갔는데 너무 후회되는 결정이었지. 왜냐면 2002년 3년을 기점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까지 계속 올라요. 당시에 타워필리스 막 15억에 분양했던 게 50억까지 가고 막 이랬거든요. 타워필리스가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최초로 의미 있는 파급력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물론 그 전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름의 고급화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 그쪽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으니까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선수들이 쓸만한 아파트가 없는 거야. 정말 좀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파트들 60년대 후반에 막 착공해가지고 70년대 무너지잖아. 와우 아파트 이런 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대한민국 토건 또는 건설 업자들이 얼마나 대충 날림으로 지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70년대 후반에 지어진 현대아파트는 나름의 고급화를 추구했지만 오늘날 모던 스타일의 고급화 최초로 추구한 아파트는 타워팰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2002년 타워팰리스의 성공을 기점으로 되게 많은 게들이 바뀌어요. 서울의 주거문화라든가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바뀌어요. 200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정말 1세대 아파트라면 타워팰리스는 2세대 아파트인 거죠. 그때부터 아파트의 고급화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인가 3년인가 그때 또 이제 삼성동 아이파크가 준공이 되게 되고 그때 그것도 미분양이었어요. 그것도 또 강매를 했어. 또 이제 근데 그 사람 돈을 다 벌었지. 강매를 당했는데 나중에 아파트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아파트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요. 서울에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9년 10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2014년까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36%가 빠져요. 분당은 50% 넘게 빠져요. 그리고 분당은 최고점을 해볼 못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000년대 서울에 아파트들이 막 지어져요. 아까 얘기했던 타워팰리스를 기점으로 계속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8년 9년에는 반포에 지어졌던 주공아파트를 싹 밀고 반포리면 퍼스티지, 반포 자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반포에 있었던 대규모 주공아파트 단지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육교 건너에 설해마을 쪽이나 방배동 쪽에 살았고 예전에는 이제 한강변에 있는 이제 고급 아파트들도 없고 다 작은 평수에 저층 아파트에 이렇게 돼 있었고 육교 건너편에 산자락 쪽에 방배동 고급 주택단지 이런 게 생겨서 이쪽이 부자들이 많고 이쪽은 반포에서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 후에 지형도가 바뀌게 돼요. 2008, 9년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고급화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부자들이 살만한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8년 말에 지어졌을 거고 반포자이가 2009년 말에 지어졌을 준공연도 기준으로 얘들이 처음에 이제 2세대 아파트로 뭘 했느냐 커뮤니티를 갖다 붙여요. 이제 거기다가 조경을 되게 예쁘게 꾸미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커뮤니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후반 아파트들이에요. 부자들이 딱 가봐도 여기 살만하다 그런 아파트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부자들도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강변 근처에 짓다 보니까 뷰 좋은 데도 있고 한강 공원 가기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대로 바로 앞이고 또 교통도 좋고 또 그런
그러면서 반포 일대는 그 당시 매력토들이 생기고 막 개발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인프라가 훨씬 좋아져요. 서울의 마을보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어떤 모습들이 200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 커뮤니티와 조경과 이런 거에 중점을 두게끔 변하게 돼요. 그거의 기폭제는 전 타워팰리스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타워팰리스가 조경은 없어요. 주상복합이니까 위로만 올라와 있는데 고급화라는 개념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건데 반포레미안 퍼스트리랑 반포자이 지어졌을 때 평당 분양 가격이 3천만 원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떨어져. 분양하자마자. 금융위기가 왔거든. 2009년에 중공에서 분양했는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 당시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2014년에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3년인가? 12억 5천까지 떨어졌어, 3, 4평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고 대출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리팍 같은 경우 2016년에 너무 분양이 안 되니까 아리팍 2016년에 분양 물건 받아가면 양도세 면제해줄게. 지금 아리팍 사시는 분들 중에 2016년에 분양받은 분들은 양도세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오면서 변천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2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1기 신도시 200만 호 주택 공약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앞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 2, 3년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점점 올랐는데 2000년대 폭등을 하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노무현 정부 때였잖아요. 2기 신도시 계획이 정확하게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폭등을 했으니까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2기 신도시가 어디냐면 광교, 판교, 세종, 용인 뭐 이런 데 2기 신도시를 만들어요. 세종은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거고 행정수도 뭐 이전한다고 해서 만든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종 만든 것도 난 정말 뻘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종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공무원한테 특혜 분양 엄청 많이 해줬잖아요. 맞아요. 지금 3배, 4배 올랐는데 이거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 돈 벌게 해준 거야. 국가의 세금으로 기반시설 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사실 이거 너무 문제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정치적인 얘기니까 좀 논외로 치고 어쨌든 그렇게 2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분당이 강남이 90%까지 올라가요. 집값이. 강남이 100원이면 분당이 90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 당시에 진짜 강남을 버리고 분당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 차이 5배 넘게 뭐 4배 넘게 나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요. 왜 그러냐? 분당 옆에 2기 신도시가 생겼잖아. 판교가 생겼잖아. 대체제가 금방씩 생길 수 있는 데는 고점에 사면 회복을 절대 못해요. 분당이 왜 회복을 못하느냐? 이미 노후화됐단 말이야. 2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된단 말이야. 1기 신도시 자체가 노후화돼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2기 신도시를 만들어. 판교, 테크노밸리 딱 만들고 뭐 기업들 엄청 들어오고 일자리 많이 생기죠. 거기다가 신축 아파트 대규모로 짓죠. 기반 시설 다 확충해주죠. 근데 분당 코앞이 판교야. 메리트가 없어. 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당 사시는 분들 이렇게 되게 그럴 수 있지만 객관적인 팩트만 보면 그래요. 1기 신도시 옆에 2기 신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택지라고 하는 게 개발이 생뚱맞는데 할 수가 없어요.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기 신도시 옆에 2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1기 신도시는 집값의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3기 신도시가 이것도 생기잖아. 내가 걱정되는 게 최근 집값이 너무 폭등장이잖아요. 거래량은 되게 많이 줄고 있고 전 조정기가 반드시 1년 안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고점 시가가 많아서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시기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의 핵심지를 사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 소득이 충분하다면. 서울의 핵심지는 사실 대체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포, 뭐 삼성동, 청담동, 뭐 한남동 어디 동네가 대체를 하고 경기도시 대체할 수가 없거든. 서울에서 좋은 지역들 있잖아. 뭐 서부권에 좋은 지역, 동부권에 좋은 지역 이런 데가 아닌 밀리고 밀려서 지금 완전 고점에서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쪽을 잡으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서고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 2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1기 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다 케바케거든 사실. 이게 들어온다고 이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대치 수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데는 정말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저는 분당이나 이런 데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50년대부터 뭐 프리스타일로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들은 또 뭘 보여주냐면 고급 빌라가 전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아까 2세대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포자이나 지금은 그러면 몇 세대로 형은 생각을 하세요? 지금 3세대로 넘어온 거죠. 주상복합도 원래는 타워팰리스가 1세대로 지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창문이 거의 안 열리고 구조의 문제도 되게 컸고 공급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게 1세대 주상복합이라면 2000년대 후반이나 2011년에 지어진 막 이런 데 대표적으로 갤러리아 포레 이런 데서 그런 데가 2세대 주상복합인데 구조도 완전 판상형 아파트랑 비슷하게 지었고 그리고 전용률도 되게 높아요. 갤러리아 포레가 75%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장 가능한 면적도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하면 꽤 넓은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더 만든 게 2세대인데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2.5세대라고 보는데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니까 이제 2.5세대가 이번에 지어진 뭐 ASF,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나 프리마젤 주상복합은 아니지만 프리마젤 한강변에 있는 규 중심의 아파트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한남더일도 2011년에 준공이 됐고 나인원 한남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됐죠. 그런데 또 한남더일하고 나인원은 또 달라요. 또 세그먼트가 400세대, 500세대 하는 대단지가 아닌 중규모 단지에 완전 고급을 지향한 아파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랑 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지어진 반포 아파트들 뭐 아리팍, 뭐 반포 센트럴자이, 개포동에 지어지는 뭐 아너힐스 뭐 이런 데 보면 저는 2008년, 9년에 지어진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의 성공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이것보다 확 획기적으로 변하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커뮤니티가 좋아지고
좋아지고 적용을 좀 더 잘하고 공간 빼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의 일환인 거지 여기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프레임이랑 퍼스티지랑 반포자이가 저는 되게 서울 아파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으면 잘 팔리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고 시장에 많은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들이 이렇게 지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이정표가 된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2세대 그 아파트가 지금 2.5세대로 넘어간 거고 3세대는 아닌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니거든요. 2.5 정도로 보면 2.5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해왔던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면 코로나 2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좀 더 유연하게 변할 것 같아요. 개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넣으려고 할 것 같고 여태까지는 어떤 공간의 효율성, 어떻게 하면 발코니를 더 빼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층고를 좀 더 높이지? 이렇게 이게 변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쉽지 않아요. 왜냐? 서울만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가 또 별로 없어요. 파리가 있잖아, 파리. 파리는 아예 못해.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이런 도시들이 있죠. 서울도 굉장히 규제가 많은 도시인데 그 규제 안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쉽진 않죠. 어쨌든 이제 서울 아파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논리적으로 이제 빈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어떤 근거 자료들이나 이런 거는 블로그를 좀 더 참고해 주시고 그게 좀 부족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볼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흘러왔다. 네, 유익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